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일본의 언어학자 사이토 다카시는 자신의 책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당신이 일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수많은 저자들이 당신의 뒤에서 버티고 서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개원한 21대 국회. 당선 이후 광주와 국회를 오가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다. 광주 여상을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보조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유리천정을 깨고 대기업 상무에 올랐던 양향자 의원. 지난 2016년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 7호 인사로 정치권에 입문. 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패배의 쓴맛을 봤다. 지치지 않는 추진력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국 여성위원장에 도전. 정치 입문 1년도 안 된 초보가 현역 정치인을 꺾고 승리를 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던 그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을 지역에서 당선. 호남 지역에서 유일한 여성 당선인으로 화제가 됐는데 최초와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한 양향자 의원.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이라는 책입니다. 위기 선택 변화. 개인이든 국가든 언제든지 위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개인의 어떤 위기, 국가의 위기를 참고함으로써 큰 실패를 하지 않고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향자 의원의 인생책 대변동을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학벌, 여성, 출신의 유리천장을 깬 차별과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재수 끝에 21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양향자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이은영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인생책방 가족이죠. 허희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초선이셨어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초선이신 거는 알고 있었긴 네, 했지만 영 무게감이 초선이 아니시고 네. 최고위원을 이미 또 하셨고 네. 인재개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예, 원장까지 또 네. 하셨기 때문에 이미 뭐 기성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봐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 딱 입성하신 감에 또 재수하셨잖아요. 네, 제수로 들어왔습니다. 예. 4년 동안 정말 지역민들과 이렇게 교류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제는 준비된 양향자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예. 이번 선거에서 그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 표차가 날 줄 몰랐는데 예.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그 지지의 자랑스러움으로 제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네. 허희 평론가님, 삼성에 임원을 할래?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할래? 두 개 중에 하나. 국회의원이 아니죠. 국회의원 출마를 할래죠? 저는 임원이요. 나도. 아니, 저는 우선은 그렇죠? 예. 우선 국회의원 지역구에 나간다고 해서 당선될지 아니고, 그쵸. 말지도 모르는 그리고 거고 거기- 4년이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임원을 해서 예. 그래도 내가 그 좀 자리가 경제적으로도 예. 그리고
내가 삼성 임원인데 그럼요. 예, 약간 이렇게 자부심도 예.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시작하신지 그건 참 궁금하더라고요. 28년은 소위 말하는 노동자의 네. 영역에서 근로자의 영역에서 일을 했고 이제 마침내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예, 임원이었던 그렇죠. 말씀입니다. 근데 저를 영입하고자 했던 분의 어떤 그 철학과 가치와 사상을 설명을 하고 저한테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냐의 질문. 이제 삼성에서 별을 달았으니까 꿈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 꿈이 뭐냐라고 물으셨던 부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 객관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 나의 삶은 무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저는 이제 삼성에서 30년 있었고 그 다음 30년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년을 기업에서 내 후배들을 위한 길을 내가 경험 나눔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조금 더 큰 영역에서 국가라는 영역에서 하라는 거구나. 그냥 객관적인 어떤 특권, 네.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혜택, 복지 뭐 이런 예.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완전히 무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남편의 반대가 워낙 극심했었고 아, 이혼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저의 역량과 능력은 이제 잘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쓰여야 하는 데가 어딘지에 네.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주 심장으로 출마를 하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표 시절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광주 서구 을로 천정배 의원님을 상대로 이렇게 출마를 결정을 스스로 했습니다라고 보냈는데 그때 피드백이 본인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굉장히 그게 힘이 됐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그 다음 선택을 또 할 힘이 생기고. 그랬네요. 네. 양양자 의원님께서 이제 인생책방에 이제 초대를 받으시면서 인생책으로 고른 것이 지금 총균세로 우리나라에 네. 상당히 독자가 많은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인생책으로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의 만 18살부터 멘토이신 임형규 회장님이 계셔요. 이제 삼성에서 계셨었고 또 SK 하이닉스에서도 계셨었던 또 지금도 거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첫 보스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주 찾아뵀는데 그분께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야 될 책은 꼭 대변동을 보고 7개 국가의 그 위기 상황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를 했는지를 꼭 확인해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선거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선거 이후에도 또 바쁘고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선택해서 못 읽은 부분을 다 읽어야 되겠다. 저희가 네. 그동안의 숙제를 풀 수 있도록 네. 기회를 드린 거군요. 네, 그랬습니다. 예. 네. 허희 평론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위기라는 말을 네. 좀 새롭게 들여다본 계기를 마련해 준 책이었습니다. 네. 그 위기가 크라이시스인데 제가 문학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비평이 크리틱입니다. 실은 그 어원이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분절하다라는 뜻인데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네. 겁니다. 실제로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 7개의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위기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가를 풀어놓고 있는데 또 흥미로운 점이 개인의 심리치료 사례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개인과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실제로 개인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과 매우 유사하구나라는 걸 좀 새로 알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나름 인생사에 아픔이 있던 분이구나. 특히 그 이혼을 고백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사를 또 딛고 이러한 업적을 이뤘구나 하는 생각도 좀 새로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방한했을 때 직접 토론도 같이 참여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를 다 맞게 되죠. 위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네.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관통하는 어떤 12개의 뭐 요소라고 하는 그 일종의 틀 같은 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wicked problem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다 엉켜 있어서 하나를 풀려고 하면 다른 게 더 문제가 또 더 뭉쳐져, 생기게 되는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아. 풀어야 할 것이냐에 예. 대해서 상당히 명쾌한 어떤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아. 위기 치료사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12가지 요인을 찾아냈다. 이는 위기 상태의 인정,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의 수용, 문제 해결 방법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 정직한 자기 평가 등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것을 토대로 국가의 위기 대처법을 12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때 다른 점은 국가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 집단 의사결정, 국가기관 등과 관련한 문제다. 80세가 넘었는데 84세. 예,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심지어 현역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예. 이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터 드러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쵸? 어쩜 예. 그렇게 에너지가 넘칠까요? 그러게요. 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런데 뭐 지금이야 문명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시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학자로 유명하지만 원래 바탕은 생리학자입니다. 예, 케임브리지에서 뭐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공을 바꿔야 할지 말지에 예. 대해서 깊은 고민을 또 한 대목도 앞에 개인사 부분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화생물학이라든가 그 뒤에 지리학적인 관점을 도입한 그래서 지금은 UCLA에서 지리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이 넘나드는 학문의 범위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른바 통섭,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총균세를 비롯해서 어제까지의 세계 또 문명의 붕괴 같은 대작을 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넘어서서 전 네. 세계적인 관점에서 네. 이 문명사를 어떻게 통찰해야 하는가 네.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학자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대변동이라는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책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위기이고 그다음에 대응, 그에 따른 변화가 아닐까 선택, 예, 변화. 싶습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분석한 위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제 위기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네.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경험이 있는 위기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걸 위기라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 전후 조건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이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을 위기라고 보고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위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설마 나한테 일어날이라고 상상을 네. 못했던 꿈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당장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위기라고 네, 네. 규정을 하고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선택의 중요성, 정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닥친다. 한 사람의 개인부터 팀과 기업, 국가와 전 세계까지 규모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위기는 외부적 압력으로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이라면 이혼으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가 되기도 한다. 또 국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다. 한편 내부적 압력도 위기의 원인이 된다. 개인에게는 질병, 국가에는 사회적 갈등이 내부적 압력의 대표적이다.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개인과 국가 모두에 해당한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개인적 위기 국면에 좋은 선택을 네. 통해서 오늘에 이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그런 개인의 삶이 국가의 삶과 이제 비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니체가 있어요. 한 네, 말이라고 네.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니체가 한 말인데 예. 근데 평소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위기가 올 때 저는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나를 죽이는 일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늘 버릇처럼 죽을 일도 아닌데 내가 목숨을 잃을 일도 아닌데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택하는 순간까지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선택을 하되 일단 선택을 하면 저는 후회는 없어요. 아.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어쨌더라면 요거는 안 해요, 제가. 아. 그걸 안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변화만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그렇죠.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플랜, 세컨드 플랜 하면서 쭉 변화되는 방향을 쭉 나열해 보는 거죠. 네. 그 가능성이 적은 것부터 없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또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위기는 늘 있는 것이고 늘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늘 그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설사 내가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을지라도 네.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면 된다. 아. 예,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반복될 때 네. 결국은 최선의 길로 가더라라는 네. 걸 저는 많이 그렇군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고개도 많이 끄덕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네. 합니다. 교수님, 이 책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위기 극복의 12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국가 7가지 국가에 대입을 했잖아요. 네. 그 7개 국가를 선택한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네. 이 나라에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본인이 아주 잘 알거나 네. 적어도 이 나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나라들. 핀란드,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칠레입니다. 일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놀라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석학이 달리면 정말. 언어를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네, 넘사벽입니다. 네. 이렇게 나누게 된 이제 기준도 존재하긴 합니다. 우선 핀란드와 일본이 묶이는데요. 이건 외부적 요인으로 갑작스럽게 변화를 맞은 국가들이라고 항목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와 인도네시아가 묶이는데요. 이건 내부적 갈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점진적으로 누적된 위기를 맞닥뜨린 국가라고 묶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자신의 이 조국인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의원님 인생에서도 운명을 가를 어떤 위기들이 지금 돌아보시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첫 번째 내 인생의 위기였다. 저는 원래 꿈이 우리 교수님처럼 예.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일단 수학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래서 같은 반의 그부들한테 그걸 많이 풀어주는 네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어.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그 한마디가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한 선생님께서 선생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학 교수님이시라고 그래서 너는 대학 교수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하나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되고자 했었는데 꾸셨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원서를 내는 마지막 날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금요일 날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보자고 하셔요. 늘 아프셨습니다. 네. 오빠 둘, 제가 남동생 둘의 딸이 하나인데 저를 불러서 아무래도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순간적으로 많은 이 생각들이 좀 지나갔는데 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 말만 딱 했어요. 그냥 알아서 그러고는 그다음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할게. 근데 이제 그 말 속에는 동생 둘을 내가 잘 보살피겠다. 남겨진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엄마를 도와서 잘하겠다.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가서 인문계를 써놨던 원서를 선생님한테 다시 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때 쓴 게 이제 광주 여상을 쓰게 되면서 나는 실업계를 갈 것이고 바로 이제 산업 현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한번 꿈이 접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버릇이 제가 내과에 혼자 나가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간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다리는 밑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물에 비치는 이렇게 달이 잔잔하게 비치면서 하는데 그 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결정이 꼭 나쁜 것만 아닐 거라는 그런 묘한 그 희망을 스스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버릇이 10년 후를 늘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내가 그때 16살이었는데 내가 26살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땐가? 실업계를 가도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지? 그때 이미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왜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대학 가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런데 취업부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되지만 나는 결국은 네. 이런 길을 가서 어떤 꿈을 이룰 거야라는 생각은 네. 그때부터 이미 이제 하고 길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이제 어린 마음에 내 마음이 문제지 내가 못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선되자마자 아버지 장소에 가셔서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이 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앞으로도 알아서 할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래서 취업을 네. 하셔서 삼성에 하신 거죠? 그때는 예. 졸업하기 전에 이제 데려갑니다. 산업 현장에서 1985년 11월 25일 날 제가 정확하게 입사를 했고 예, 이제 졸업은 그 다음 해 2월 달에 하니까 예. 연구원 보조로 들어갔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 연구원 보조로 하셨고 상무까지 네, 되시고 네. 그것도 좀 되게 어려운 분야잖아요. 네, 반도체 분야에서 예. 제가 30년을 삼성에서 보내면서는 몰랐습니다. 사실 예. 그게 어느 날 제가 그렇죠. 임원이 됐다고 발표를 예. 할 때 그때 응축된 그 팝콘이 터지는 듯한 느낌? 스스로 28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정말 신압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예.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한 발짝 뒤로 가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 선택들을 계속 해 나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늘상 제가 위기였었고 늘상 선택을 해야 됐었고 오죽하면 회사에서 저는 마루타였어요. 마루타 별명이.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일은 저 친구랑 한번 시켜보자. 그 정도로 항상 어려운 일에 이렇게 예. 투여가 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말 여러 번 자기 능력을 만천하에 알리지 않으면 어려운. 입당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처럼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랬지만 아이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모시면서 예.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다시 제 후배들한테 그 길을 오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예. 보니까 제가 저처럼 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네. 아닙니다. 예. 허위평론가 이로써 우리 양 의원님은 꼰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처럼 해야 돼 하면은 곧이 이제 꼰대예요. 네. 나처럼 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회를 내가 만들어야 만들겠다. 되죠. 네. 뭐 이런 메시지 네. 아닐까요? 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예. 정해진 결론을 부정하고 역동의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이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스펙이 워낙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예. 지금의 청춘들에게 의원님의 이런 말씀이 실은 굉장히 좀 울림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를 네. 포함해서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신화라고 하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용의 한 마리 탄생하려면 무수한 다른 또 생물들은 우주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예. 예, 또 배제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용이 탄생하기보다는 실은 여러 생물들이 다양하게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도 네. 저는 이 입당 기자회견문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 조직 내에서 선배들을 보면서 예. 특히 여자 선배 중에 롤 모델이 없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너무 남자같이 행동한다. 또는 너무 자신의 모든 개인 생활을 다 희생하고 오로지 회사에 올인한다. 담고 싶진 않은 거죠. 내가 담고 그 싶지 삶을 않다는 살고 거죠. 싶진 않은 그다음에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양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는 막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 그렇죠. 일도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뭐 슈퍼우먼 이런 얘기도 예.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양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세대는 약간 슈퍼우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살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극소수의 별이 되고 있는 거죠. 대기업의 임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작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500대 기업의 임원, 여성 임원이 3.6%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흔히 기준으로 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당히 뒤처져 있고 그런 슈퍼우먼들이 힘겹게 별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거는 예.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그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구 여성 당선인 서울, 경기를 제외한 네. 강원, 인천,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다 합쳐서 예. 그래서 저 혼자예요. 아, 맞아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10명 중에 3명 이상이 되어야 의정평가라든지 평가 지표로서의 유의미한 숫자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30%를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연구 결과이기도 예. 하고 이게 상당히 어렵죠. 대기업의 임원이 3.몇 %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 이하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떠냐? 지금 12%의 여성 당선이 들어갔는데 163명의 지역구 의원 중에 딱 20명이 여성 지역구 당선인을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한 그 발전이라고 예. 다들 그 자랑들을 하시는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그 모수를 채워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든지 평가 지표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책 얘기로 또 네, 네, 이제 들어갈까요? 가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7개의 국가 가운데 사실 우리가 좀 일본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네. 파트는 미리 이제 띄어서 먼저 이제 읽어봤는데 일본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강성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그 메이지 유신이었고 네, 네. 그 메이지 유신 때 했던 선택들이 굉장히 부강한 일본을 만든 그렇죠.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 메이지 유신 네. 때 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원래 일본이 쇄국 정책을 계속 실시했었죠. 하지만 미국이 도쿄만에 1853년에 진주를 하게 되면서 그 쇄국 정책도 종결을 고하게 됩니다. 이후에 메이지 유신 등의 예. 개혁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일본은 이른바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되죠. 네. 그런데 다이아몬드 교수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건 그런 급진적 변화 속에서도 전통적 요인들을 그대로 보존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유교적 가치관이라든가 일본의 고유 문자 네. 같은 경우 네. 계속 쓰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음.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 변화 속에서도 어떤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위기를 전환으로 바꾸는 그런 동력을 마련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 국가의 어떤 핵심 가치관, 특히 천황에 충성하는 이러한 면모는 그들이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는 분명 도움을 주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그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그런 식으로 던지는 이러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일본이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의 운도 작용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뭐 잘한 면도 있긴 하지만 네. 당시에 일본이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이른바 롤모델 국가들이 존재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을 문을 열라라고 예. 했지만 일본을 완전히 지배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유리한 조건들 또 적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예, 발전을 이루기가 수월했다라는 네. 면도 예, 언급을 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제가 놀랐던 게 반도체 관련 기술 서적을 보면 예. 영어를 그대로 안 써요. 다 일본어로 번역해서 자기화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기술 네. 서적을 보면 영문 원판하고 그 일본어로 번역된 판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화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화를 해서 체화시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면서 그 문명조차도 서구 문명조차도 마치 일본의 것인 양 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저는 88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스미마생 뭐 이게 사과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버릇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국가로 올라가면 그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일본은 한계가 있구나. 지금의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은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네. 위기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일본이 경제가 좀 활력을 잃었는데 네. 되찾기 위해서는 다양성이나 포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걸 위해서 포용 경제, 포용 네.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화되어 가는 이런 경제 구조에서는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본은 지금 그 부분이 활력이나 유연성이나 다양성이나 포용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거죠. 예. 그 전에 완벽을 기하는 그 정신 예. 이런 것들은 제조업 국가로서 상당히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렇죠. 디지털화 시대에는 오히려 이게 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아. 않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 인력을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더 보수적으로. 좀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아베 정부가 굉장히 여성 경제 활동 인구를 높이겠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예.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 어. 인프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 숫자만 막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들을 하고 계세요. 예. 정말 완벽한 그 제조 국가로서의 음. 일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완벽해지기 전에 예. 샘플 만들어서 빨리 돌려보고 또 예. 개선하고 또 돌려보고 막 이런 다이나믹하고 막 변하고 그렇죠. 유연한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네. 저희가 몰라도 되는 용어를 일본 때문에 뭐 네.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전 국민이 네. 아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2019년 7월 1일자 그 세 가지 소재 규제를 발표를 딱 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우리의 이렇게까지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게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저는 그때 이 책에서도 제가 이게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의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과학기술, 기초기술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무기는 뭐냐 그랬을 때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30년 가까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은 그냥 셧다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소재 규제를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면 예. 우선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대기업들의 우리가 주문을 받아놓은 것들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제품을 못 쓰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든 산업이 다 스탑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죠. 예. 우리의 상태를, 예. 우리의 현 주소, 그다음에 우리의 기술이 어느 정도로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이제 시장 점유율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의 시장, 미국의 시장, 유럽의 시장, 중국의 시장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소재 규제를 뭐 6개월 했을 때, 3개월 했을 때, 아니면 뭐 1년 했을 때 그 가상 시나리오를 다 만든 거죠. 그 결과들을 우리 정부에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도 됩니다. 라는 결론을 드리고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가 삼성의 임원으로 계실 때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신 빨리 나와서 그러면 이 문제를 대응하시오 해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불려 나와서 일본 견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셔가지고 12개월 또 채 못 마치고 11개월 만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퇴임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이제 이런 위기에서도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고 예. 우선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선택.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더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국가적 상황이다. 그래서 그 더 위에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위기에 네. 제가 거기에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바로 이 길로 선택을 해서 오는 당당한 외교 기조를 잡는데 우리 네. 대한민국이 노 아베를 외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일본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갔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서 읍소하는 분위기로 나와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완전히 그냥 우리 불매 운동까지 예, 다 일어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경산성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예, 예.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희 이거 국뽕 아니죠? 이거 사실과 사실에 입각한 그 아, 철저한 지금 분석파에서 나온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일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치게 예, 되는 계기가 예.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네. 저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음, 우리 대한민국의 대개조의 어떤 기회라고 보여지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예. 기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으로. 네. 그 사실 코로나19 때 좋은 선택을 했고 그걸로 네. 인해서 뭐 국가적 위상이 지금 달라진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 여기 그 다이아몬드 교수가 경제 대국이 이제 1인당 소비량을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렛 다이아몬드 교수가 네.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과 말하자면 북토크를 한 계기가 네. 환경재단에서 마련한 행사였거든요. 네. 환경재단에서 왜 제렛 다이아몬드 교수를 모시고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 네. 이분의 가장 큰 통찰이 네. 바로 지금 과잉 소비, 과잉 산업화, 과잉 세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사회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딱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쓸 수조차 없는 양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예.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네. 있고 굶는 사람은 굶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든가 예. 정말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그 코로나19가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렛 다이아몬드 교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시군요. 생활 수준의 격차가 더 이상 옹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석유, 금속 같은 자원의 1인당 평균 소비량과 플라스틱, 온실가스 같은 폐기물의 1인당 평균 생산량은 개발도상 국가보다 제1세계 국가에서 약 32배 높다. 예컨대 가난한 국가의 시민보다 미국인이 32배의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고 32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뜻이다. 세계화로 인해 개발도상국 국민은 소비율과 생활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한정된 세계 자원이라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결국 세계가 현재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생전에 제1세계의 1인당 소비량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대변동이라는 책을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숭상만 할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도 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고 싶은 제가 말씀이 있으시면. 나름 또 비평가라 예. 이 책에 좀 좋지 않은 점을 예. 뜯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는 제 역량이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막 달려요. 이제. 그런 게 두려웠다기보다는 그런 건 실제로 거시적인 통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세부적인 뭐 근거로 제가 뭐 반박하기도 예. 뭐하고요. 예. 예. 다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다거나 뭐 이것이 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이아몬드 교수가 실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비관주의자는 이런 제안에 당연한 말을 늘어놓은 거잖아.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표본으로 삼을 만한 국가를 찾고 피해 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얻자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 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당연한 조건이 과거에도 시시때때로 무시되었고 지금도 걸핏되면 무시된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인의 위기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틀과 국가의 위기에서 적용하는 틀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약간 크게 이 틀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로 가면 정말 이 틀로는 이 틀로도 부족하다. 예, 그런 예. 느낌을 좀 예.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아쉬움은 있었지만 네. 저자하고 직접 그날 대화하면서 느낀 점은 이분이 정말 이 통찰, 성찰, 네. 관찰 이런 부분에서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평소에 그냥 그 지구본에서 봤던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지도에서 그 나라의 위치, 네. 국가가 처한 어떤 지리적 늘 위기에 이렇게 봉착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가면서 네. 그 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위기에 있어서 선택하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겠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었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동북아에 굉장히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서방 국가, 뭐 미국과의 관계, 뭐 중국과의 관계, 또 뭐 동아시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리적 요건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구나 하고 이 책을 네. 보면서도 느끼게 됐던 그렇군요. 거고 예. 저는 무조건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아,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는 말씀을 이제 대통령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항상 저는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 그 신념을 가지고 선택하는 데 대해서 의문점을 남기지 말고 그냥 그 선택을 믿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선택을 믿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위기는 항상 오고 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도 선택을 해야 되는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예측되는 그 변화가 굉장히 설레요. 광주에 출마하면서 느꼈던 그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낙선하더라도 저도 이기는 게임이 있고 이겨도 지는 게임이 있는데 지더라도 저는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갈 수 있었었고 네. 그 낙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당선이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가 스스로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네. 위기에서 뭔가를 이뤄낸 경험이 축적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 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승부사적인 그런 DNA가 발동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의원님 안에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닮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가 그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예.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아.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다시 살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 또 하나의 나의 어떤 위기 극복의 그 교과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하는 네. 것도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정치 영역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설레었던 부분은 내가 살았던 그 안에서의 그 이너서클에서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밖에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필드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설레임이고 원외에 있었던 그 경험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아, 걸출한 여성 정치인이 이제 국회로 들어왔구나.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런 생각들 하실 네, 것 같은데 오늘 인생 책방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새로 개원되는 국회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에서는 매주 새로 나온 책 또는 명서를 선정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서평을 발행하는데요. 오늘은 금주의 서평을 모아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사회, 정치, 경제 정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이 이코노미스트가 증언하는 100년 전 조선의 역사를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인 최성락 교수는
이코노미스트가 1843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발간을 이어올 정도로 유서 깊은 잡지인 것에 착안해 19세기 중후반 근대 격동의 시기 조선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찾아 책으로 담았는데요. 당시 외세가 조선에 미친 영향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에 서평을 쓴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는 무엇보다 한국 근대사의 주요 내용을 당대의 해외 잡지 기록에서 찾고자 한 발상이 돋보인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코노미스트의 사료적 가치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직시하라고 조언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책으로 매천 황현이 서술한 책 매천야록을 추천하는데요. 한국 근대사에 대한 깊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를 구할 새로운 기술, 청정고기 클린미트를 아시나요? 폴 샤피로는 책 클린미트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새로운 고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간과 동식물이 환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단백질 생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 그리고 타협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존 축산업의 육류 생산, 유통에 대한 해결책과 동물 복지의 일환으로 클린 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서평을 쓴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우환민 교수는 클린 미트가 분명 동물 복지와 친환경 미트 생태계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한 미트의 생산 및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제도 또한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책, 클린 미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미 우리 모두가 이 감정에 기반해서 사고하고 사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 만나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이성을 거쳐 판단 혹은 결정했다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 왜곡된 사고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심리학 연구 결과와 이론을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평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는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어 불편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념 뒤에 숨겨진 감정을 잘 끄집어내서 직시하려는 태도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추구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강인함, 절개, 충절 등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 소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나무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런 소나무를 자세히 조명해주는 책, 우리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나무지만 우리는 소나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산림생물학 박사이자 소나무 전문가인 저자는 우리나라 각지의 대표적인 소나무 숲을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잘 몰랐던 소나무의 역사, 문화, 형태 등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해줍니다. 또 이 책에선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비친 소나무를 통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산림 쇠퇴 현상 등을 경고하는데요. 이 책의 서평자인 영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도현 교수 또한 소나무가 자연적, 인위적 원인에 의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민족의 나무인 소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일어나는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가 어쩌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책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